기업 비밀인 트레이드 시크릿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단계에 이제 특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적재산권의 종류가 아까 보신 것처럼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특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허는 이제 가장 복잡하고 그다음에 가장 권리가 강력한 지적재산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허에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신진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를 이제 의무적으로 내는 경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좀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허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발명자하고 그 다음에 이 대중하고의 어떤 약속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특허는 어떤 배타적인 권리고요.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허를 갖고 있으면 그 특허를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없는 거고요. 그 발명자라든지 특허권자만 이제 그 특허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의 어떤 독점적인 권한을 주는 것으로서 그 사회와 맺은 어떤 권리적인 계약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으로도 표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우리의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집을 내 집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집은 이제 나만의 것이고 나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이 많아지면 특허권자들이 이제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집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가거나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특허도 그 발명자라든지 특허권자만의 어떤 개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특허를 쓰고 싶거나 아니면 그 특허권에 대해서 내가 침해를 하게 된다면 그 주인한테 돈을 배상하거나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특허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물건을 만드는 권리, 물건을 사용할 권리, 물건을 판매할 권리, 그 다음에 offering for sale은 판매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importing은 수입하는 건데요. 이런 5가지 권리가 가장 특허권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권리입니다. 이 특허권에서 이야기를 할 때, 너가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5가지 권리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특허권에 해당돼서 만든 그 기술에 대해서는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하거나 offering for sale, 제공하거나 수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허권의 권리도 포함되지 않은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목적, 그러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용하거나 어떤 실험적인 목적에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의학적인 목적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어떤 자기 어떤 상업적인 행위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특허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가 무엇인지 이제 보겠는데요. 특허적인 권리는 사실상 이제 기술적인 권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특허를 이야기할 때는 뭔가의 인간에 대해서 기술적인 어떤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쓸 수 있는 유용할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특허로 볼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특허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로 보는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생산품,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장치, 그다음 프로세스, 사용되는 거 이런 것들이 특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제 특허로 볼 수 있겠고요. 특허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사들이 행해지는 어떤 수술 행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특허로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수학적인 것들, 자연 현상이라든지 수학적인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은 특허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메소드가 있는데요. 장사할 때 장사에 사용되는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허로 보고 있지 않은데 사실상 어떤 국가의 경우에는 특허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법칙 발견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허가
형성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술가적인 아티스틱 크리에이션이라든지 예술 기법 이런 것들은 특허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 스페시스 오브 플랜트 월 애니멀인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종이 발견되거나 어떤 새로운 식물이 발견됐다고 했다면은 자연에서 발견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특허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술적인 요법이 들어가거나 기술적인 행위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가 될 수 없는 것들은 모럴에 반하는 행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폭탄을 만들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싶어서 폭탄을 막 제조를 하는 기법을 막 특허로 만들었다. 근데 사실상 이런 아주 위험한 폭탄을 만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허가 해당되지 않고요. 더 다른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고문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귀신을 잡는 법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이제 특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몸에 관련돼 갖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어떤 장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이제 특허가 될 수 없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은 이거 대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이제 이야기 드린 거고요. 법률적인 요소로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해지고 좀 더 많은 부분들이 특허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판례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특허가 될 수 있는 것, 없는 거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모든 게 특허가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어떠한 발명을 봤을 때 그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발명들이 사실상 모든 사람들께 알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유용하지 않은 발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특허로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사실상 어떤 사회적인 유용성을 얻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노벨티라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 특허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노벨티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노벨티는 그 오브젝티브로 봤을 때 그 대상, 제품, 어떤 발명 사상이라는 내용을 봤을 때 기존에는 없었던 현재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노벨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벤티브 스텝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는 이미 그 발명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발명이 있었는데요. 이 발명이 좀 더 자연스럽게 아니면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좀 더 진보를 한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오비어스, 그 다음에 진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벨티는 이제 신규성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진보성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발명이긴 하지만 어떤 기술적인 사상이 들어감으로써 좀 더 차이점이 부각이 되어서 좀 더 다른 내용들이 이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보성 같은 경우에도 특허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노벨티하고 또 인벤티브 스텝이 있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신규성하고 진보성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들은 특허의 전반적인 내용들이고요. 특허하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 다음에 PCT에 출원되는 특허 절차하고 특허가 과연 어떤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허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보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 같은데요. 이게 특허의 첫 화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에 대해서 등록을 받게 되면 이런 문서를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대한민국 특허청, 그 다음에 등록 특허 공보 B1이라고 찍혀서 이런 문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국 특허인데요. 제가 가장 요새 사람들이 많이 추론하는 특허들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특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특허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특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특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패턴트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허 넘버, 그 다음에 데이트 오브 패턴트는 이제 등록된 날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 특허하고 그 다음에 외국 특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출원을 진행하는지 그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맨 먼저 방법은 한국에 먼저 출원을 진행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1년 안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코리안 패턴트로 가서 그 다음에 US라든지 EP 다른 국가에 출원하는 형태고요.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 한국에 먼저 출원을 하고 그 다음에 PCT에 출원을 하고 다시 US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방법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가출원을 먼저 진행하고 PCT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왜 이런 세 가지가 나눠져 있느냐 하면 각 나라마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 다음에 그 각 나라에서 그걸 동일한 권리를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번역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각 나라마다 그런 협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PCT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다가 다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PCT 같은 경우는 국제 협약으로 맺어져 있는 파리 협약이 맺어져 있는 이제 PCT 특허 출원이 국제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어떤 특허 절차에 있어서 권리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특허적인 절차에 있어서 이 특허와 비슷한 내용들을 발생시켜서 발명자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각 나라들처럼 속죄주의처럼 그 특허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해서 오랜 장기간 출원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특허에 대해서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고 싶은 경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게 가치 있는 특허인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PCT 출원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가장 크게 제가 특허 출원에 있어서 네 가지 단계로 보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출원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OA는 심사관이 특허에 대해서 등록이라든지 심사하면서 어떤 거절 사유가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등록하는 절차, 그 다음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유지하는 절차,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허는 보시면은 이제 출원하고 OA, 그 다음 등록,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이제 등록 유지 관련된 걸로 이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상 특허는 이제 국내 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유명한 사무소에서 가서 출원해 주세요 하고 변리사한테 이야기를 하면 특허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서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행해 주면서 특허 출원이 진행하게 되겠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위에서도 보셨겠지만 국내 특허만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외 특허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출원권자,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국내 사무소하고 해외 사무소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상 국내 사무소는 비용이 저렴하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발명자하고 논의가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국내 사무소는 해외에 출원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해외 사무소에 있는 어떤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를 출원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외 특허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특허가 사실상 살아야 되는 특허인데 죽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해외 사무소에 직접 이야기를 해서 특허를 출원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제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겠고요. 그다음에 드래프트 이런 출원 명세서를 만드는데 그다음에 OA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요소가 장벽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논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국내 사무소하고 해외 사무소를 잘 이용해서 출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인 특허 등록까지 잘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절차별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출원함에 있어서 맨 처음에 이제 연구원들이 하시는 게 이제 아이디어 도출입니다. 자기가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특허 담당자 직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소를 찾아가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특허 담당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련된 변리사가 가장 크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노벨티하고 인벤티브 스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규성하고 진보성을 이제 봐야 되는 건데요. 과연 이 특허가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해서 진행했을 때 특허적인 요소를 갖고 있느냐, 어떤 특정적인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유용하고 그다음에 특허가 등록될 때까지
어떤 무리 없이 그다음 적은 비용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기술이라든지 유사 기술이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고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특허가 어떤 표준 특허인지 비표준 특허인지 어떤 발명이 굉장히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아니면 경쟁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지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다 고려했고 나는 이 특허를 출원하겠다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제 명세서를 작성해서 특허 출원을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특허 출원을 함에 있어서 바로 국내라든지 미국 아니면 PCT 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출원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출원은 뭐냐면 사실상 정식 출원의 어떤 간편한 절차인데요. 영어로 하면 프로비저널 어플리케이션이라 하고 한국에서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출원은 형식적인 어떤 청구항이라든지 명세서의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형을 포맷을 딱 띄워서 출원하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로 뭐 어떤 언어적인 조건 어려움 없이 바로 내용을 출원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자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 자체를 그냥 그림이라든지 글로 써서 출원을 진행하는 게 가출원이고요. 이 장점은 뭐냐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가출원은 내기만 하면 바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우선권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한국에 먼저 제출을 해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원하고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출원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렇지만 가출원은 단점이 있는데요. 그 단점은 뭐냐면 1년 안에 정규 출원을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임시적인 출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임시적으로 출원을 먼저 진행하고 1년 안에 정규 출원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발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발명에 대해서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지 청구항을 작성하고 그 포맷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정식적으로 출원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나가야 될 거를 좀 두 번에 나가서 분할돼서 나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장점은 이제 가출원은 빠른 시일 안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출원 같은 경우는 IP 극대화를 노리는 어떤 소규모 사업자든지 아니면 벤처 사업자한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 출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기술 미팅이라든지 어떤 출원에 대해서 절차를 다 밟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자기 기술력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출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본이 있고 충분히 연구원의 논의가 있는 기업들에서는 정규 출원으로 바로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되는 거는 이미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사실상 이거 등록이 돼 있으니까 다시 출원을 진행할 수 없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는 리이슈를 통하면 이 특허가 다시 출원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분할 출원이라든지 연속 출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특허 출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리이슈할 수 있는 기간은 등록 후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보시고 자기가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특허가 출원을 진행해서 특허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출원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특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특허가 출원이 되고 나서 어떠한 아주 특별한 거짓 사유가 없고 심사관이 봤을 때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좋은 특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프로스큐션 하이웨이라고 하는데요. 패스트 프로스큐션 하이웨이라고 하는데 PPH 툴을 통해서 각 나라에다가 그 내용을 제출함으로써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출원해서 얻은 어떤 페이버블한 결과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동일하게 인정을 받아서 특허 출원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전략은 가출원을 어떻게 만드느냐일 것 같습니다. 가출원은 다른 이야기로 해보면 이건 출원의 한 형태이긴 임시적인 출원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을 묶어줄 수도 있고 분리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가지 A라는 가출원을 내고 또 하나의 가출원을 냈으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봤을 때 정규 출원을 했을 경우에는 A하고 B를 병합해서 정규 출원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근데 A라는 내용을 보니까 발명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A, B, C가 될 수 있겠다 싶으면 정규 출원 진행 시에는 그 가출원을 쪼개서 A, B, C로 나눠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규 출원은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쿠킹 작업입니다. 쿠킹 작업은 뭐냐면
청구항을 보정하는 작업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청구항에는 권리입니다. 특허적인 권리가 다 함축되어 있는 그 계약서에서는 계약 워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인데요. 그 권리 범위를 어떻게 좁히느냐 아니면 넓히느냐에 따라서 특허가 좋은 특허가 될 수 있고 나쁜 특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쿠킹 작업을 정규 출원 진행 시에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표준 특허냐 비표준 특허냐, 그 다음에 경쟁 회사가 지금 어떤 형태로 제품을 만들고 있느냐, 그 다음에 기술 트렌드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느냐, 핵심 특허가 뭐냐에 따라서 이런 쿠킹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랙 1이라고 해갖고 빠른 시일 내에 특허를 출원해갖고 등록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돈을 줌으로써 미국 특허청에서 먼저 우선 심사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각각 해당되는 심사 제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한국하고 PCT, 그 다음 미국, 그 다음에 기타 국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거의 1년 안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하고 심사관에서 어떤 특허에 대해서 오해 사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오해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특허가 거절이 되는지 결정까지, 파이널 오해까지 1년 안에 모든 게 이제 끝날 수가 있고요. PCT 같은 경우는 30개월 동안 특허에 대해서 어떤 내용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30개월 동안 특허를 갖고 있는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특허를 다른 나라 국가에다가 지정해서 출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PCT는 사실상 어떤 특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 출원이긴 하지만 어떤 절차에 대한 거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30개월 동안 특허를 우선권을 인정받고 심사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심사관 OA, 그 다음에 OA를 대행하고 파이널 OA가 있지만 특이하게도 RC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어떤 절차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심사관들이 다시 한번 파이널 OA 이후에 RC를 진행함으로써 특허 절차를 다시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특허 청구항을 다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동안 특허를 출원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특징적인 거는 이 RC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어필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있고 다른 기타 국가에도 있는 제도인데 어필은 내가 항소하는 겁니다. 내가 특허 법원에서 내린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나는 좀 더 높은 상위 법원에 가서 그거를 재판을 받아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어필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특허에 대해서 불복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심사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등록 결정 이제 관람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사실상 연속 출원 같은 경우 이제 특허를 불릴 수 있는 특허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등록 결정되고 나서 돈을 지불하기 전까지만 그때 내가 연속 출원해서 내가 똑같은 출원을 비슷한 특허를 또 한 번 출원하겠다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그 비슷한 특허들을 만들어서 심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분할 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속 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타 국가 이제 유럽이라든지 독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실용 신안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실용 신안이 거의 보통 특허하고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실용 신안 같은 경우에는 심사 절차가 굉장히 간편하고 굉장히 특허처럼 여러 가지 신규성이라든지 진보성의 내용을 보지 않고 바로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출원인 경우에는 보통 실용 신안을 고려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심사관하고 심사관의 오해 거절 사유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전화라든지 서면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고 3년이나 6년 정도 걸리면 이제 거절이라든지 등록 거절 결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제출된 서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기간들은 대부분 약간 나라마다 상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절차 같은 경우도 각 나라마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특허법이라든지 각 나라마다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OA
대응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오해는 심사관들이 이거는 특허에 대해서 어떤 무효 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명세서에서 흥조 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너가 보정을 해달라고 하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오해 다 이야기를 오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오해에 대해서는 그 발명자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특허를 이제 포기할 것이다.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서 나는 좀 더 이 특허를 끌고 가서 등록시키겠다라는 어떤 자기의 의사를 표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포기가 아니라 대응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기술적인 미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발명자하고 미팅을 진행해서 심사관의 의중이 무엇인지, 그다음 심사관이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심사관이 거절 사유가 참등이라든지 그거 비슷한 자료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구항에 어떤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청구항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보정하거나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인용 참정하고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청구항에서 나타내야 된다고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쿠킹 작업을 통해서 청구항의 내용을 보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특허 출원 및 리스트 작성 및 송부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런 특허들이 한두 개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특허가 굉장히 많이 있거나 특허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절차가 없으면 어느 상태로 갔는, 이 특허가 어느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현재 이 특허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특허가 중요한 특허인지 아니면은 지금 심사관의 단계에서 봤을 때 대응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대응이 가능한 건지 이런 어느 정도의 표시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특허에 대해서 신규성이라든지 진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 특허라든지 유럽 특허, PCT 특허가 있는데요. 이런 특허 같은 경우는 약간씩 절차가 달라집니다. 미국 특허는 파이널 오웨이 이후에 RC라는 제도가 있고 유럽 특허는 퍼스트 오웨이 이후에 3개월 안에 연속 출원이라든지 분할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두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알아둬야 될 것은 사실상 특허는 처음에 출원하고 나서 이거는 특허청이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반 대중화는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이후에 특허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특허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18개월 이후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18개월 이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등록하고 이제 유지인데요. 특허는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등록이 되면 속지주의라서 그 나라별로 권리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으면 한국에서만 권리가 발생하는 거고요. 미국에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으면 미국 안에서만 그 권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도 내가 등록 관람료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유지비를 내면 그 안에서만 권리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만 특허를 쓸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를 좀 적어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IPR이라든지 PGR, CBM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특허가 등록되고 나서라도 그 특허에 대해서 무효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특허청에 가서 나는 이 특허에 대해서 무효 사유가 있다. 분명히 비슷한 특허를 내가 봤다. 아니면은 내 그거를 사용하는 것을 내 자료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챌린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제도로 이제 리그 이제미션이라든지 그다음 유럽이나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포지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등록되고 나서 9개월 안에 이 특허에 대해서 나는 어떤 무효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챌린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GR, IPR, 이제 CBM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미국에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제도인데요. 그 이유는 사실상 미국 지방법원이라든지 어떤 ITC에서도 많이 소송을 걸긴 하겠지만 이거는 특허권자한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사실 소송을 당한 특허 가상 침해자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특허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소송에 대해서 특허청이 이거에 대해서는 무효 사유가 있는지 봐주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제도가 이제 IPR이라든지 PGR, CBM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허에 대해서 신규성, 진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이라든지 제품 정보, 그 다음에 논문, 어떤 특허,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특허에 대해서 신규성, 진보성을 다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 같은 경우 널리티 프로시딩이라든지 오포지션을 통해서 이런 무효사유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특허에 대해서 좀 더 하나하나 특허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톰슨 이노베이션 저희 소프트웨어 저희 툴을 켰을 때 화면인데요. 화면을 키면 이런 모양을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모습을 낯설냐 하면 특허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출원을 해서 미국에 특허 출원하는 그런 진행적인 내용을 보자고 하면 이게 이제 미국 특허하고 한국 특허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특허청이 있고 등록 특허 공보가 있고 공고 일자, 등록 번호, 등록 일자, 그다음 출원 번호, 출원 일자, 그다음 특허권자, 발명자, 대리인, 그다음 요약, 대표도, 책임너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으면 거의 1000장이 넘는 그런 정보들이 꽉꽉 채워져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중에서 어느 정보가 가장 이 발명자한테 아니면은 연구원들한테 중요한 건지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특허를 봐보면 미국 특허도 용어가 굉장히 새로운데요. 데이트 오브 패턴트, 어사이니, 그 다음에 파일드, 그 다음에 프리어 퍼블리케이션 데이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칭시켜서 보면은 데이트 오브 패턴트는 이제 등록 일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사인은 특허권자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발명자는 이제 인벤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이런 영어적인 의미가 우리나라 국내 특허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특허에서는 쓰이는 용어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하고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용어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사이니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특허권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업스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요약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허를 간단히 보면 이제 등록번호가 있고요. 등록번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reign Application Prior Date라고 해갖고 이 등록번호가 그대로 나와 있는 이 한국 특허가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특허가 한국 특허로 맨 처음에 이제 한국의 우선권을 가지고 출원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그 우선권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 출원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에 출원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국내에 출원을 진행했고 그걸 우선 날짜를 인정해 주십시오 하고 미국 특허청에다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2003년 11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이 날짜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그래서 미국 특허청에서 얘를 등록시켜주면서 이 날짜하고 출원 번호를 기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출원 번호를 보시면 85411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출원 번호가 85411로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른 형태인 특허를 보겠는데요. 한국에 먼저 출원을 진행하고, 그 다음 국제 특허인 이제 PCT를 출원을 하고, 그 다음 US 특허로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국내의 특허에 출원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PCT에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우선권 정보라는 게 뜨게 됩니다. 국제 특허는 사실상 이제 PCT인데, 여기에는 이제 한글로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권 정보에 보시면, 2010년, 그 다음에 16028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정보들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출원 번호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630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게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선권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한국에 먼저 출원을 진행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PCT에 출원을 진행했구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그 PCT에 출원을 진행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T는 어떤 절차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PCT는 각 나라별로 이렇게 지정국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지정국에 나와 있는 나라별로 다시 각 나라별로 개별 국가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PCT 넘버하고 PCT 공개 번호, PCT 공개 날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얘가 PCT로 출원이 된 것들이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것들을
이제 번호하고 날짜,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KR로 표시가 되어 있고 2월 23일 2010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권은 한국에 먼저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PCT를 출원했고 그거를 다시 US로 출원을 진행했고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가출원하고 그 다음에 PCT 진행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 국가 진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출원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PCT 출원한 거를 보면은 이제 이런 번호들이 있을 겁니다. 프리어리티 데이트라고 우선권 날짜가 있고 거기 보면 60일 슬래시하고 669, 618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가출원할 때 그 쓰이는 날짜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US에 먼저 가출원을 진행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PCT에 출원을 했고 그걸 다시 바탕으로 해서 개별 국가인 미국에다가 출원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 특허를 보면 프로비저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가출원 용어이고 거기 보시면 파일드 온 줄라이 2012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우선권은 가출원인 이 날짜에 먼저 진행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허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어렵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일이 원문 하나하나를 들춰본다는 것은 거의 자기 일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긴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DWPI를 이용을 해서 이 특허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을 잘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특허에 대한 어떤 우선권 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비슷한 특허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인용되는 특허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 소송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축적으로 저희가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특허를 보겠습니다. 한국 특허를 보시면 오래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거하고 어떤 심사관들이 그 인용한 문서도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단순하게 이제 출원번호, 출원일자, 특허권자, 발명자, 대리인 이런 내용들만 되어 있고 이게 과연 어떤 의미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지 설명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허의 맨 처음 원문을 봤을 때의 어떤 모습인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DWPI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똑같은 특허인데요. 그걸 보시게 되면 DWPI 타이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오리지널 타이틀에서 보시면 굉장히 이 특허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들을 쉬운 용어로 그 다음에 특허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다시 DWPI 타이틀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리지널 타이틀하고 DWPI 타이틀의 차이점이고요. 그 외에 이제 중요한 요소, 어사이니가 누군지, 그 다음에 DWPI 어사이니가 누군지 이런 내용들은 왜 필요하냐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특허 검색을 함에 있어서 내가 특징적인 출원권자를 찾고 싶다고 한다면 100건의 문서가 있으면 100건을 다 볼 수는 없겠죠. 내가 그 중에 특징적인 특허, 뭐 LG면 LG, 삼성이면 삼성을 딱 쳤을 때 그 특허에 관계된 특허만 뽑아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키코드 값으로 만들어서 그에 관련된 뭐 출원권자가 뭐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딱 이렇게 딱 특징을 지어서 그 문서만 도출할 수 있도록 키값을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잘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잘 어떤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 툴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DWPI 어사인이 어플리컨트라고 해갖고 이 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편집을 해서 정확한 정보인지 그 다음에 회사 정보라든지 발명자의 이름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표준화된 이름으로 그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서 가장 간편한 형태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인 공개된 날짜라든지 그 다음에 얘가 등록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얘가 출원 중인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출원 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출원 날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우선권 되는 날짜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어떤 특징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저희 쪽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DWPI 노벨티 유스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허는 제가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이 기술이 어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허가 될 수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특허 한 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광을 꼼꼼하게 다 뒤져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특허에 대한 기술적인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계자, 당업자가 아니면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좀 더 관련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대중한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DWPI 노벨티라든지 유스 어드밴티지 이런 어브스트랙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벨티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요소들, 심사관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특허를 봤는데 특허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그 다음에 특허가 다른 기술하고 봤을 때 차별점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기술을 한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사용되는 유수라는 내용은 이 특허가 어느 제품에 사용을 해야 좋은지,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폰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뭐 비디오 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사용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징적인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드밴티지는 그 특징적인 제품에 대해서 이 특허가 사용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대해서 이 특허를 적용하니까 자전거 페달이 빨라져 갖고 자전거 가는 속도가 좀 더 향상이 됐다든지 어떤 효과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압스트랙에 대한 내용들은 특허를 한 장을 다 볼 필요 없이 그 다음에 특허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들을 잘 읽어보고 그 기술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쉬운 용어로, 그 다음에 핵심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이테이션 정보인데요. 선행조사 문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테이션 정보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특허를 심사함에 있어서 심사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3자들이 이 특허는 여러 가지 닮은 점이라든지 인용 문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책이라든지 어떤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제출하는 서류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모아 놓으면 이 특허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DWPI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사이테이션 정보들이 잘 표기가 되어 있고 사이트가 인용 첨증이 앞에 선행으로 인용되어 있는지 후행으로 인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류시키고 또 하나 심사관이 제출한 건지 발명자가 제출한 건지 아니면 제3자가 제출한 건지 아니면 알 수 없게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제출한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에 대해서 이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허를 활용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허를 어떤 기업에서 봤을 때는 펀드를 받기 위해서 특허를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특허를 내가 소송하거나 매각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내가 어떤 특허에 대해서 라이센싱 피를 받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기업들하고 기업을 만들어서 아니면은 어떤 조인트로 해서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아주 좋은 요소로서 제가 제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풀평가 진행이 있는데요. 특허 같은 경우는 어째 국제적인 단체들이 있어서 그런 단체들한테 제공을 하면 거기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로열티를 걷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단체들이 이제 엠팩 LA라든지 시스벨, 원블루, 이런 필립스 이런 단체들인데요. 이런 단체한테 특허를 제공함으로써 그 단체에서 다른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특허권자한테 돈을 나눠주는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특허를 어떤 형식으로 이용을 하고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크게 네 가지로 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출원 관리의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IP 진단, 그 다음에 IP 전략, 그 다음에 커머셜라이제이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시작해서 관리 등록까지 특허에 대해서 내가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 거를 이야기 드리겠고요. 진단은 뭐냐면 이 특허가 과연 내 기술에 매칭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특허가 어느 쪽에 포함되어 있고, 내 현재 이 IP 포트폴리오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 경쟁사 대비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가 과연 중요한 특허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P 전략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경쟁사 특허를 이제 보거나 아니면 신기술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 경쟁사 특허에 대해서 무효화 서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특허를 좀 더 유용한 특허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허를 활용함에 있어서 라이센싱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M&A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소송, 그다음에 특허를 팔음으로써 그다음에 풀평가 이런 거를 통해서 특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절차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쪽에 이제 탐스 이노베이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저희 탐스 이노베이션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다음 많은 랭킹으로는 이제 거의 첫 번째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논문이라든지 소송 정보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0개국 이제 특허 발급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재작성을 해서 1억 건 가까이 특허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40여 개 특허청에서 저희 특허를 검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DWPI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다음에 JPA 심사관, 그다음에 중국 심사관, 러시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한국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선진 국가에서는 다 저희 쪽 특허 DB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 쪽에 이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 쪽에 독자적인 분류 코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특허 문서들을 영어로 만들어서 알기 쉽게 재편집을 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저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